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FMS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면적인 관세 전쟁을 선포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계속 오락가락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는 입장의 변화, 또 중국의 대응, 다양한 소수들이 주식과 채권, 외환시장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 최석원 분석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원고 준비하는 동안도 상황이 또 바뀌고 예. 어제는 주가 뉴욕 주가 많이 떨어졌다 다시 어젯밤에는 다시 또 맞습니다. 오르고 네, 아주 네. 롤러코스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금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집중이 되고 있어요. 네. 온수당 어제는 3,500달러, 우리 돈으로 498만 원, 거의 500만 원 찍을 정도로 이제 네. 올라왔고요. 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도 있고 막 네, 네. 비난을 막 하면서 예. 금리 빨리 내려라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이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매수세를 촉발했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하고 있던데요. 예, 예, 맞습니다. 이제 금이라는 자산은 생각해 보면 우리 반지도 하고 뭐 목걸이도 하고 많이 쓰지만 그렇죠. 이제 제일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실 그 옛날부터 어떤 귀금속으로서 교환의 매개체라든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화폐가 우리 지금은 다 신용 화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중앙은행 실물 화폐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고 그 나라 중앙은행이 결국은 어떤 신용을 얻으면서 거래가 되는 통화라고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사실 안 그랬겠죠. 그 자체가 뭔가 의미를 갖는 그 자산 뭔가 보이는 걸로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원했다는 거예요. 그 금이라는 거를 또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금이란 자산은 그런 어떤 그 귀금속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자산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통화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는 자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근본위 통화제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글로벌이. 브레튼 우드 체제 예. 이후로 그죠. 근본위가 뭐냐면 각 나라에서 그 신용화폐라고 해서 화폐를 발행하는데 네. 이게 뭐 그냥 신용이면 내가 지금 이 100만 원을 들고 한국은행에 가면 바꿔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100만 원 내가 들고 가서 도로 100만 원 지폐를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 100만 원을 내가 주면 그만큼의 금을 나한테 달라. 이제 이런 구조로 형성된 거였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금 보유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예. 그래서 금이 단순히 그런 어떤 뭐 공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귀금속적인 요인 이외에도 네. 이게 통화 시스템상의 어떤 변화에 반응하는 자산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게 됐고,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러한 어떤 시스템, 말하자면 통화 체계죠. 글로벌 통화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뭔가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투자자들 입장으로는 불안스러운 어떤 거겠죠. 시스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행동들을 맞습니다.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관세도 이건 뭐 별로 무슨 근거인지 모르는 수준의 그 관세 수준을 막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앙은행 시스템 자체도 자기가 통제를 하려는 어떤 그 시도랄까요? 아니면 그런 의지를 막 표명해 나가는 이런 상황이면 상당한 불안감을 투자자들 입장으로는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시스템이 뭔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금을 활용한 어떤 시스템으로의 복귀가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일부 국가들에서는 근본위를 통한 결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구축을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런 현상이 한번 일어나자마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른바 이제 사재기 운동 같은 그런 현상들까지 이제 이어진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이라는 건 공급량이 굉장히 제한된 이 원자재인데 그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만한 상황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글로벌 어떤 이 시스템에 대한 불안정성이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금을 이 시스템의 변화라는 건 누가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불확실성이 크니 일정 부분의 금은
자기 포트폴리오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좀 넣어놓고 가자. 이게 이제 꾸준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제기되던 의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뭐 세월이 지나도 금은 영원하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명언들이 좀 생각나는. 예. 금을 안전자산으로 확보하는 시절이 다시 올 줄은 사실은 다들 좀 약간 의아한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그도 그럴 것이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정책이 계속 바뀌고 예, 예. 그 중심에는 이 관세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면 금리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 네, 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약간 왜곡되거나 네. 불안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에서 대처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알 수가 없으니 금을 사자 네, 뭐 네. 이런 심리로 이어지는 건데 네. 행정부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연준 간의 금리를 놓고 이게 신경전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예, 예. 뭐 좀 아까도 이제 속보를 보니까 트럼프는 내가 뭐 그렇게 뭐 파월을 당장 뭐 해임하려는 건 아니야. 네, 네, 네. 하지만 금리 내려 네, 네. 이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 스탠스가 계속 나와. 예, 예. 압박이죠. 압박하는 예, 거예요. 압박을 했다가 다시 또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가 예, 또 압박. 어찌 보면 그런 식의 행위를 반복한다는 얘기는 내 뜻대로 하라는 거를 어찌 보면 강요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어떤 의문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연준은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가장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포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일단은 미국 경제 그리고 그게 나아가서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책을 수행하는 데들일 맞아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강한 어떤 자기의 주장을 갖고 있는데 그 강한 주장이라는 게 우리 경제학적으로 보면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네. 본인이 사실은 자기의 어떤 범위라고 볼 수 없는 이 중앙은행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관세 이런 것들은 이 원샷으로 오는 충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해소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 부분은 뭐 전면 부정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는 각종 정책들이 이건 오히려 경제를 좀 나쁘게 생각하는 기대를 형성시키면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게 오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죠. 유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내 실제 상황을 보면 서비스업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 PCE 물가 상승률이 본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보다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 아시다시피 서비스업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이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기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한 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가는 성격을 갖는 이 어떤 제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파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상황 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통제하고 한편으로는 실제 데이터들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제가 보기엔 지금 선례들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남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통화체제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금에 대한 수요의 급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는 채권 시장에 좀 오래 있었는데 채권 시장 변동성이 크니까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 벌 기회들이 좀 생겼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 또 투자자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에 대한 훼손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좀 안 해줘야 되는 얘기겠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2% 물가 상승률을 아직 달성 못했으니까 네, 좀 네. 안달 불안하고 네, 트럼프는 필요 없고 네. 성장이 중요하고 네. 마가 정책을 하려면 네. 빨리 이제 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맞습니다. 말 안 들으려면 나가 뭐 이런 네. 식이잖아요 쉽게 네, 얘기하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 중앙은행은 행정부로부터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행정부가 뭘 하든 간에 금리를 지켜야 되는 네네. 물가를 관리해야 되는 네. 1번 미션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미션을 다 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파월은. 네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게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파월을 해임한다거나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건데 미국의 행정 체제는 어떻게 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한다. 그러려면 정말 적절한 코스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유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법 10조든가요. 그걸 보면
대통령이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국의회에서 그걸 이제 다 승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상하원이 다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결정적인 뭔가 결정적인 코스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지금 있는 상황이냐? 전혀 본인은 아니죠. 그냥 본인 스스로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파월 의장이 훨씬 더 세밀하게 지금 그죠. 보고 그죠. 있고 더 또 공정할 텐데. 우리가 돌아와서 그 정도로 강하게 대통령이 중앙은행장,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한 역사적 배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많은 나라들에서 정부는 항상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자기의 치적을 과장하려는 경향성들이 나타났고, 그렇죠. 그런 경향성들이 결국은 굉장히 심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경제를 굉장히 큰 폭으로 갉아먹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됐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는 거는 답이 아니다. 특히나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이 주장을 해서 통화 정책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할 수 있으니 연준 위원들의 그러니까 중앙은행 뭐 연준을 포함한 중앙은행 모두겠죠. 네. 임기를 굉장히 길게 늘려놓는 이런 이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연준이 됐던 중앙은행들은 경제적인 것들만 보고 당신들한테 주어진 미션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걸 해라. 그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트럼프의 지금 이런 어떤 행동들은 상당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까지 건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자꾸 간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만으로. 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면서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자꾸 이제 갈 수밖에 없다. 네. 뭐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럼 미국 금리 정책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달러화에 영향을 미치는 맞습니다. 게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환율을 움직이다 보면 다 변화가 오고 여기에 파장이 굉장히 우리가 네. 그 다음 단계로 벌어질 만한 연쇄작용에 대해서 네.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네. 대표님은 워낙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채권시장 오래 계시고 예. 과거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약간 그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어떤 루트를 갔던 어떤 사례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뭐 대표적인 게 70년대 초에 그 뭐 60년대 전쟁 수행하면서 미국이 재정 적자도 굉장히 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체제를 생각을 해보면 되돌아보면 원래 근본위제였다가 예. 근본위제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브레튼 우즈 체제로 넘어가는데 그게 그렇죠. 1944년이고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이 엄청나게 이제 제조업과 소비나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을 압도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반면에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 대표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통화를 그나마 어느 정도는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 영국의 파운드죠. 네. 예, 스털링 파운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방식을 논의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미국 달러화 기축통화제가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근본위제를 연결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달러하고 금하고 바뀌는 비율을 정해놓고 그 비율대로 각자의 그때 당시의 환경에 맞는 통화 수준을 고정시켜 놨단 말씀이죠. 근데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경상수지 적자나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금이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실 전쟁 중에는 미국이 유럽 국가들한테 돈도 빌려주고 지원하면서 유럽이 갖고 있는 금을 쫙 빨아들여서 그렇지. 미국 중앙은행이 다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슬슬슬슬 나가는 거죠. 슬슬슬 나가다 보면은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금태환 중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71년이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지금과 같은 이런 엄청난 그 금값의 상승과 글로벌 시장의 혼란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달러가 계속 굳건했던 건 세상에 금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통화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이유라는 게 내가 이거를 갖고 뭔가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때 당시 이제 71년도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자체도 몇 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뭐 이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시스템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달러가.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그거는 약간 더 뒷일이지만 이미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게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죠. 석유를 석유. 달러로 거래하자는 거예요. 결제를 달러로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게 암묵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비공개 협상을 맺어가지고 나중에 알려진 거겠죠. 앞으로 중동에서 나오는 이 석유들, 특히 사우디에서 나오는 석유는 달러로 결제하는 것.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생산해서 누구한테 팔 때 나는 달러로만 받겠어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게 모든 원자재 시장에서의 기준이 거래 되겠죠. 기준 통화가 그렇죠. 달러가 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꼭 금이라는 어떤 그 이 힘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거를 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뭔가를 사기 위해서는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화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의 지위가 공고해졌고 그 이해 과정에서 뭐 일본이 막 이제 부상을 했을 때 그거를 적절한 방법으로 특히 달러를 이용한 그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거의 이제 맛이 가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달러의 지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이렇게 강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전체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도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 통화가 한편으로는 너무 이 통화를 내가 그렇게 다 발행할 수 있다는 건 통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 무이자 부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무이자 부채입니다. 무이자 부채죠. 예. 그런데 무이자 부채인데 누구든 다 갖다가 자기가 쓰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한없이 발행할 수 있고 또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미국의 국채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대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된 거죠. 미국은 열심히 통화 발행해 가지고서 나는 돈을 많이 쓰고 소비를 많이 할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무역 적자가 심해져. 근데 무역 적자가 심해지면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보유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달러로 뭐를 하느냐? 미국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이제 유지되다가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격을 빡 주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편으로는 통화 시스템을 불안정적으로 만들고 하니 이 시스템 전체가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어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어떤 충격적인 그런 그러니까 금태환 중지 뭐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뭐 이건 작은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이러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의 현상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도 한편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굵직굵직한 그 통화의 이벤트들, 네. 사건들을 이제 좀 나열해 주셨는데 사실 마러라고 합의가 실제로 이행이 네네. 되면 네. 그렇게 플라자 합의만큼 아니면 금태환만큼의 파괴력 있는 어떤 조치들이 나올 만한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사실 네네. 모두가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예. 아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이행될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길을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네. 하면 이제 뭐 마루라고 미국의 환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네. 뭔가 작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우리 달러 너무 싸. 네네. 이제 다시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조정해. 네네. 이거는 시장 조정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인위적인 조정이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초장기 국채 매입을 이제 막 당기게 되고. 네네. 미국의 안보 문제도 다시 한번 거론되게 되고. 맞습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마루라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용이 예전부터 조금씩 흘러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전처럼 뭐 만나가지고 한 6개 나라인가요? 모아놓고서 나 저 달러 가치 너무 높아. 또 환율 마음에 안 들어. 니네들 다 그 니네 의도적으로 니네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니네 통화를 강세로 만들어 뭐 이런 얘기란 뭐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편으로는 써야 될 그런 무기들을 더 희한한 걸 쓸 거다.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는 국채들이 많으니 그거를 뭐 이렇게 이 장기 국채로 전환한다든가 뭐 다양한 그리고 안보 문제하고도 또 연결을 말씀하신 대로 연결을 시킨다든가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저 역시도 이게 실행이 될지는 참 불확실하다고 보는 게 지금은 시장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글로벌라이제이션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 국채화 시킨다. 예를 들면 당신들 그 준비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달러
이 장기 국채를 초장기 국채로 뭐 만든다. 예를 들면 10년 비중이 높다 그러면 30년으로 맞습니다. 연결해 그런 식이 수합해버려. 되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안 사죠. 그럼 사실. 달러화에 대한 수요, 달러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단기적으로 엄청난 이제 금융시장 내에 혼란이 생길 거고 그 미국 그러네요. 금리는 오를 거고 미국의 또 환율이 급격하게 절하가 되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되는 환경에서 더더욱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서 이런 거는 일종의 이제 협상 카드로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주요국들은 너 니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나라 제품 많이 사고 우리나라로 공장 들어오게 하고 이런 이제 어떤 압박을 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강달러를 좀 누그러뜨리는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조치들을 좀 한다. 네. 강달러를 뭐 엔화, 뭐 유로화 뭐 다 그렇긴 한데 다른 주요국 통화는 비교적 이제 최근에 비교해서는 강세를 띠고 있는 예, 게 예. 사실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달러에 비해서는 엄청난 약세 통화, 네. 거의 뭐 탑에 속할 정도로 네. 탑 클래스에 도저히 뭐 지금 원화가 1,400원대 밑으로 가야 좀 강세를 좀 다시 조금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네. 생각하는 게 1,200원에서 1,300원 사이가 지금은 약간 뭐 뉴노멀이라고 할까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은데 네. 이게 빨리 와야 되는데 네. 도저히 안 내려갔는데요. 벌써. 이게 이제 결국은 이번 과정에서 제가 좀 느끼는 바는 역시 아직 그 원화라는 건 이 이머징 마켓 통화로구나. 그러니까 사용자가 워낙 선호하지는 예, 않는 통화예요. 그렇죠. 네, 작은 통화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 우리나라 무역 시스템이 이 관련된 그러니까 관세 전쟁의 이 상황에서 취약하다는 생각들을 그 글로벌 이 투자자들 플레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생각하는 것 거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 이제 자산을 사러 들어오는 속도들이 줄어든다거나 또는 팔고 나가려는 경향들이 강해지는. 예, 그래서 결국은 니네 수출과 무역 수지 쪽이 별로 안 좋아질 거야 앞으로. 그리고 우리는 니네 그거를 다 이끌어왔던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잘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이제 정정 불안도 좀 있겠죠. 사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우리 거기 개입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난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는 또 중국하고 바로 붙어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관계도 사실 설정이 좀 어려운 아직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지 않은 데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주요국들 간의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상황에서 환율이 이렇게 움직일 개연성이 있는데 엔화는 많이 강해졌잖아요. 예. 그런데 뭐 굳이 한국에 대한 자산에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 자산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으로는 이 지금 일련의 과정이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충격을 받을 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지금의 환율은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정적으로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저는 1,400원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이는 경우에는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점점 좀 이렇게 약간 줄어드는 상황이 지금 뭐 될 수 괜찮다고 있어서 하는데. 뭐 지금 수준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결국 문제는 이제 줄어드는 속도거든요. 그렇죠. 이게 시장 무역수지 개입하고 이렇게 하면 달러 필요하고 그러면 네, 풀어야 될 거예요. 흑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쌓여가는 속도는 느려지는데 방어를 위한 어떤 이 사용은 늘어나게 되면 외환보유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하면 지금 수준의 환율 또는 이거보다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을 좀 염두에 두면서 정책도 수행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투자자들도 그런 어떤 상황을 이해하면서 환율을 본 플레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매우 어려운 얘기를 비교적 쉽게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이해가 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장담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다음 시간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좀 돼서요. 네네. 근데 이 결국은 이 복잡한 시장에 대해서 계속 잘라서 계속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송을 하면서 저도. 네. 예. 네, 지금까지 전 SK증권 미래전략본 대표님, 그 최석원 부속관님 모시고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 현재 상황을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